그 영상들 그냥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했죠. 같은 내용, 같은 방향 계속해서 하이브만 때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건 작정하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하이브가 움직였습니다. 경찰도 움직였고 이제는 검찰까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에서 보기 드문, 아니 거의 유례없는 역바이럴 의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방 영상 수십 개, 유튜브 채널 여럿,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이브가 있습니다. 뉴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뷰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든 이 정도까지는 하겠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교묘했고 훨씬 더 계획적이었습니다. 조회수 장사로 위장한 콘텐츠, 하지만 그 속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표적은 하이브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뉴진스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수많은 뉴진스 관련 루머들,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조차 모른 채 퍼졌던 이야기들, 아일릿이 뉴진스를 견제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고립시킨다, 하이브와 특정 종교가 얽혀있다는 자극적인 영상들은 마치 하나의 연결된 시나리오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패스트뷰는 단지 콘텐츠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하이브와 그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한 공격성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의 형식은 짧았고 메시지는 직설적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시선을 끌고 감정을 자극하며 반복적으로 특정 인물과 기업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하이브는 이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기소 의견을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콘텐츠 하나하나가 그저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작이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상들이 거의 모두 수익성이 낮은 숏폼 콘텐츠였다는 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숏폼 콘텐츠는 조회수 대비 광고 수익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타깃, 똑같은 구조. 누군가는 대가 없이 이 일을 지속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수익도 없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논란을 키우고 반응을 유도하고 여론을 흐트러뜨리는 일련의 흐름. 이건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뉴진스 사태와의 연결점이 보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빚기 시작하던 그 무렵 뉴진스를 둘러싼 루머들은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와 패스트뷰 콘텐츠 업로드 시점이 겹칩니다. 이건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하이브는 이 사건을 단순한 악플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걸 역바이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이브의 내부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타깃으로 한 공격성 콘텐츠가 바이럴 콘텐츠의 외피를 쓰고 조직적으로 퍼져나간 현상이란 겁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다는 건 단순히 영상 몇 개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를 들여다봤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이득을 봤는지,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를 따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인물이 단독으로 판단해 행동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인물은 팀장급이었고 이미 패스트뷰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시켰고 왜 이런 위험한 행위를 지속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그 영상의 피해자로 지목된 하이브와 뉴진스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진스는 현재 하이브 산하 어도어 소속입니다. 그리고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경영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고 뉴진스의 독립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와 맞물려 뉴진스를 감싸는 듯한 여론이 폭발적으로 형성됐습니다. 마치 뉴진스가 하이브의 희생양이고 민희진 대표만이 그들을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유일한 존재인 양 포장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한 축에 패스트뷰가 올린 자극적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시나리오였을까요? 하이브는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서피나까지 신청했습니다.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채널 운영자 정보를 요청하면서 영상 업로드의 실제 배우를 특정하려 한 겁니다. 이건 전례 없는 강경 대응입니다. 이처럼 이번 패스트뷰 사건은 뉴진스 사태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정보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단지 유튜브 몇 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거대한 콘텐츠 전쟁의 빙산의 일각이며 누군가는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기소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의뢰인, 자금 흐름,
영상 기획 라인 그리고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왜 뉴진스였는가, 왜 하이브였는가를 파고들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인물은 패스트뷰 소속의 팀장급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경찰은 이 인물이 독단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이 더 깊은 차원의 개입과 기획 아래 벌어진 것이라는 정황, 수사기관은 그 가능성을 이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패스트뷰가 제작한 콘텐츠는 대부분 숏폼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있었지만 광고 수익이 크게 기대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상은 지속적으로 업로드됐고 다수의 채널을 통해 동시에 퍼졌습니다. 일정한 패턴과 속도로 이어졌던 점은 하나의 조직이 움직였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이브가 이 사안을 역바이럴로 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격은 우발적이지 않았고 반복됐으며 대상은 항상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 제목 구성, 타이밍까지 일관성 있게 조율된 흔적이 남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의도가 관철되도록 연출된 정보전의 한 형태처럼 말입니다.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병행되었고 하이브는 미국 법원을 통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실체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고발을 넘은 대응이었습니다. 영상의 외형이 아니라 그 제작 배경에 집중하겠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이 영상들이 집중적으로 업로드된 시점과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시점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마치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듯 흘러갔습니다. 공격받는 쪽은 하이브였고 상대적으로 뉴진스는 피해자의 위치에 배치됐습니다. 뉴진스를 둘러싼 팬덤의 반응 역시 흥미롭습니다. 비방 영상들이 확산되던 시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하이브 탈퇴에 독립 지원 같은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곧 여론을 만들었고 그 여론은 다시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소가 주는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콘텐츠 하나가 아니라 그 이면의 연결구조. 영상은 도구였고 방향은 정해져 있었으며 목적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남은 건 이 구도를 누가 설계했는가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개인 판단이 아니라면 이 영상이 어디에서 기획됐고 누구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기소는 첫 열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가리키는 방향,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콘텐츠가 어떻게 여론을 움직이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숏폼 영상 뒤에 숨어있던 기획 의도는 결국 수사기관의 손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회수나 개인 의견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퍼뜨렸는지 이제는 제작 의도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며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진짜 뉴스와 조작된 프레임을 구별할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